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승은 뭐 맨체스터 시티가 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 주가 정산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뭐 팀들 혹은 기록들 어떤 분야별로 종합을 하는 건 이번 주 내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편적으로 먼저 일단은 우리가 이 해리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진짜 예술로 커리어 프리미어리그의 커리어를 끝낸 아구에로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그쵸. 정말 941생 투엘의 표현대로 운이 좋았다. 운 좋았던 거예요. 진짜 위험했어. 토트넘이 구해줬죠? 토트넘이 이거 그 사이 안 좋은 토트넘 해리케인과 가레스 베일이 구해준 건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첼시의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토트넘과 해리케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수상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한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이제 석권을 했습니다. 딱 들고. 그죠. 좀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앵글이 아니잖아요. 그치. 같이 이렇게 상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보니까 출범 이후 두 번째 시즌이었던 93-94 시즌에 앤디 콜이 14골과 13개, 34골과 13개 도움으로 득점왕 도움왕을 석권했던 적이 있었고 앤디 콜이 했고 앤디 콜 그리고 1998-99 시즌 이제 지미 플로이드 하세바잉크가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18골과 13개 도움으로 득점왕 도움왕을 석권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좋아했던 스트라이커입니다. 하세바잉크. 제가 지미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미옹. 하셀바잉크를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첼시 유니폼을 입고 하셀바잉크가 골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유명한 짤방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익살스러운 표정. 네. 그다음에 이 선수도 뭐 대단한 스트라이커적인 능력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셀바잉크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내가 하셀바잉크 첼시 유니폼이 있었어요. 그거 근데 저도 하셀바잉크의 플레이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 시절 첼시 유니폼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일단 엄브로 첼시가 존나 예뻤던 거 플러스 하셀바잉크가 레플리카 좋아하는 분들 중에 그 프린팅 꽉 찬 거 좋아하는 그쵸. 하셀바잉크. 내가 예전에 아스달에 그 반브론코스도 있었거든. 난 그리고 예전에 첼시 레플리카가 좋았던 건 커브가 아니라 스트레이트라 좋았어. 나는 프린팅이 나는 스트레이트인 게 좋거든. 예전에 헐시티에 진짜 이름 긴 선수 있었는데 그 헐시티 마킹이 이렇게 굽어져 있었어. 커브로. 긴데 커브는 약간 안 이쁘고 스트레이트가 훨씬 이쁘네요. 사실 유니폼 그 이름 긴 거 하면은 역시 PSV에 뛰었었던 헤셀링크. 그쵸. 뭐 어쩌고 저쩌고 오버 헤셀링크인데 여튼 이렇게 된 거였어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지미 플로이드 하세바잉크도 이 당시 보면은 마이크 로원과 드와이트 요크와 공동 득점왕 또 도움왕은 베르캄프하고 이제 공동 도움왕을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앤디 콜과 하세바잉크가 단일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한 유일한 두 번의 사례였고 그때 이제 앙리가 득점왕까지 같이 했으면 한번 하는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말상이 득점왕을 하면서 그 나중에 도움왕은 했었죠. 했지만 2000년대 그게 이제 0203 시즌이었어요. 아쉬워. 그 앙리는 항상 보면 공격수지만 도움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니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플레이 스타일상. 바니스텔로이가 훨씬 더 9번에 가까운 스트라이커였고 앙리는 나는 요즘 생각하는 약간 전추는 윙포워드도 겸하는 포워드의 느낌이었어요. 좀 둘이 달랐지? 그렇죠. 왼쪽으로 앙리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저는 말상을 당신이 싫어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의 부유를 보면 말상처럼 정말 득점 머신이라 볼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앙리처럼 전천후 포워드들이 있죠. 육각형 공격수도 있는데 케인은 이번 수상을 통해서 나는 육각형 공격수다라는 거를 그냥 입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세 번째로 23골과 14개 도움으로 도움도 단독 1위, 득점도 살라를 넘어서 단독 1위예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근데 아쉬운 건 팀 성적이죠. 앤디 콜은 뉴캐슬에서 이 수상을 할 때 당시 리그 순위가 3위였고요. 하셀바잉크는 리즈의 순위가 당시 4위였어요. 근데 케인의 순위는 토트넘의 순위는 7위라는 점. 자주 얘기하지만 이 해리 케인이랑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를 합치면 이 탑 5 안에 2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따지 못했다. 유로파 티켓도 따지 못했다. 이런 게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보면 공격수들의 개인 스탯은 이렇게 저만치 위에 있는데 수비수들은 얼마나 밑에 있으면 이렇게 팀 성적이 7위로 균형이 잡히니까 이거 좀 알 수가 있죠. 케인 입장에서는 세 번째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이 됐고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부츠 수상자들의 횟수를 보면 앙리가 네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시어러가 3번. 이게 타이죠. 네, 케인하고 이제 타이를 이루게 되면서
해리 케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죠. 지금은 잉글랜드 이외의 무대로 가는 것은 일단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기록들이 많거든. 그렇죠. 특히나 시어러는 같은 잉글랜드 국가의 선수인데다가 솔직히 케인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어러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자랐겠지 당연히.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자국의 우상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를 넘어서는 거를 본인은 어쨌든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 구단에서도 이제 수상이 좀 있었는데 케인은 토트넘 올해 선수를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 토트넘의 유니폼 스폰서죠. AIA. 2021 AIA 최우수 선수고 라멜라는 그 아스날전의 골이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전설이야. 미친 라보나니까 인정할 수 있죠. 올해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이번 레스터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통산 기록은 336경기 221골 47도움이 됐는데 과연 이제 이 커리어를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 선수죠. 거취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뭐 대폭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뭔가 이런 거 아니야? 사람들의 좀 이 궁금함을 자아낼 수 있을 만한 인터뷰나 여러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요 해리 케인과 토트넘의 이적 얘기하는 우리의 사가 긴 이야기 SAGA 그게 길고 조금 진흙탕처럼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케인이 게리네빌하고 골프장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잠깐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촬영 날짜가 영상은 좀 늦게 공개가 된 거고 5월 11일 정도 근처였었어요. 그러니까 케인 이적설이 대두되기 전이죠. 그치. 그만큼 이제 케인이 조금 굳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점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경기 종료하고 케인의 제스처가 좀 약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경기 종료하고 손흥민 그리고 알리하고 같이 되게 길게 세 명이서 포옹을 한 장면이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에릭센을 제외한 데스크라인 이 주역이었던 세 명이었기 때문에 포체티노 토트넘의 주역이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죠. 토트넘을 리그 2위로 이끌기도 했었고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가기까지 에릭센 포함해서 데스크라인의 활약이 워낙 컸었으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진짜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의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느낌? 그렇죠. 어쩌면 마무리일 수 있고 만약 케인이 자유한다 하더라도 알리는 이제 예전만큼의 폼이 아닌 상태인데다가 뭐 에릭센도 이제 이미 진작에 팀을 떠났고 그리고 어쨌든 손흥민도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고 전성기이자 베테랑으로 접어들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한창 때 날아다녔던 선수들이 약간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 커넥션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에릭센까지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뭉클한 감정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앵글이 제3자 팬들에게도 화제가 된 이유는 케인이 유독 동료들하고의 포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여러 가지가 참 얄궂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해리 케인의 이적설이 이렇게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봤다면 그 이번 시즌 참 어려웠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하니까 해리 케인이 참 뜻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동료한테 고맙나 보다. 그래. 근데 이적설이 지금 크게 대두되어 있는 상태 이러니까 뭐야 작별 인사 아니야? 그죠? 원래 사람이 항상 그래. 결국은 배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좀 해석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될 수밖에 없었고 케인의 이제 아내분께서 인스타 스토리 올렸어요. 그 이모티콘을 보면 웃는 표정도 있었지만 옆에 눈물을 흘리는. 뭔가 이제 작별인가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에.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남편이 이제 한 시즌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너무 고생했나 보다. 진짜 그리고 득점왕 도움왕 차지했으니까. 그렇지. 감격스러운가 보다. 그러나 이적설과 함께라면 뭐야 이제 작별인가 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짓궂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이미 영국의 모든 뭐 타블로이드지 맞나? 타블로이드들 그런 뭐 셔츠에서 뭐 신문들이 다 케인의 이적설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케인이 어떤 식으로 거취를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유럽 축구 시장에서 케인의 이적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죠. 다 어쩔 수 없지. 최고의 빅 스트라이커, 빅네임인데 이 프리미어리그의 지금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ITK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GS셋? 네, GS셋이 아닌가 싶은데 ITK 중에서는 토트넘 관련해서 공신력 탑을 알려진 유저입니다. 토트넘 관련해서 이미 예전부터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글을 써왔는데 대부분의 팬분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 왠지 내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경우에 ITK가 항상 그게 있어요. 킹님 같고 아님 말고야.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은 본인들 소스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기자들은 자기 본명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언론사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죠. 다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자주 맞춰온 사람이라면 내부자 본인 내지는 확실한 빨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맞는 경우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다.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그동안 보여줬던 전적을 봤을 때 예전부터 토트넘 관련해서는 공신력이 제법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케인의 토트넘 소속 마지막 경기인 것 같다. 이것은 그의 야망과 관련이 있기에 그의 선택이 어떻든 비난할 수는 없다. 토트넘은 케인이 잘 되길 바라며 판매 후 얻게 될 금액으로 대규모 재투자와 리빌딩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분이 이제 쓴 글에 일단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해리 케인의 이적이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처우의 개선, 주급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것 때문이라면 아마 팬들이 다르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뉘앙스로는 타이틀을 그렇죠. 위한 거니까 아마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그 이적료에 관해서도 사람들마다 얘기가 달라. 누군가는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라는 거는 2억 파운드가 넘어갈 거다. 그 얘기 있더라고요. 막 2천억에 3천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아무튼 잘 못 산다는 거거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1억 5천만 파운드 미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1억 파운드 얘기도 있더라고요. 1억 파운드 얘기도 있어. 근데 사실 1억 파운드면 그래도 세긴 하지만 비싸죠. 근데 질러야지. 1억 맞아. 파운드면 사야 돼.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해볼 만한 그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케인의 행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90미닛에서는 케인의 다음 행선지 확률로 배당률을 일단 좀 적어놨거든요. 1위가 토트넘 잔류. 가장 높은 확률이었고, 2위가 맨시티. 3위가 역시 재정력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 근데 파리의 경우에도 어쨌든 이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축 중에 한 명 정도의 판매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코로나 시국의 어떤 클럽들의 상황이라는 게 이적료를 마련하는데 누군가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리가 요즘에 그냥 순수한 어떤 본인들의 투자로 빅사이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행보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게 이제 사실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첼시 얘기 당연히 나올 만하고, 5위 맨유, 6위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을 한다면 맨체스터 시티 쪽이 좀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나는 여전히 잔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90미닛에서도 그렇게 확률을 좀 계산한 것 같고, 이적 관련해서 참 감독들이 지금 케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메이슨의 경우는 주중 빌라전을 앞두고 케인 관련 질문을 무려 16개나 받았대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시달리고 있는 상태고, 투에도 이번에 질문을 받았는데, 토트넘 선수고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 아니냐, 케인을 좋아하지만 그에 대한 무례한 논평으로 그를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고, 나이스 인터뷰. 펩 가르디올라도 내가 그에 대해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 역시 나이스한 인터뷰. 정말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대답을 정말 잘한 거죠. 굳이 감독들이 여기에 말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케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특히 이번 주가 정말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야기가 되는 걸로 봤을 때 케인은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는 것 같아. 유로 전에. 그렇죠. 근데 유로까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중순입니다. 6월 11일에 유로가 스타트예요. 2-3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1일하고 7, 한 뭐 18일, 20일 좀 안 되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마무리를 짓든지, 유로 기간 뒤로 넘어가면 서로 골 때리게 될 거예요. 토트넘도 이 이적료 갖고 씨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빠르게 리빌딩을 해야 되거나 나머지 팀들도 아니면 딴 선수 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지저분하게 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어쨌든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에 간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토트넘 내부에서도 좀 좋지 않죠. 이번 시즌 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해리 케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